실장과 함께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안보 몇 시간 안 남았지만 그래도 풍성한 추석이 되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지역 언론들 힘들죠? 아, 그럼요. 지역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이라는 게 지역 공동체가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씨앗 하나가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만들고 그 지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아주 조그만한 일들이라도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지역 언론을 살린다. 내 지역 공동체를 살린다. 이 마음으로 사실은 구독도 해주시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이종훈 실장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진단하는 용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한마디, 네. 이주일의 한마디, 네. 이것부터 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들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한 걸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추석 첫 번째 연휴 첫날이죠. 9월 9일 명동 밥집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행보는 언제나 이게 있어요. 약속을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한 달 정도 이내에 찾아간 곳이 명동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명동 성당 내에서 홀몸 어르신들이나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무료 급식으로 하는 금토일요일 날 그 끼니를 대접하는 그런 급식 이 공동체인데요. 명동 네, 밥상이 네. 거기에 3월 30일 날 가서 배식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 다음에 찾아올 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당선이 아니라 취임식하고 정식으로 대통령 돼서 찾아와서 네.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어떤 의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라는 게 외교하고 안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려우신 분들 늘 힘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 네. 앞으로 거기에 진짜 주력하겠다라는 의미로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 시절에 냈던 어떤 복지 이건 다 퍼주기고 보여주기고 그때 선거를 위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약자들과 동행하는 그런 복지를 펼치겠다. 그리고 이게 몸소 자기가 실천하겠다. 보여주겠다. 행동으로 현장에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 앞으로 이렇게 현장 행보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일의 한마디 다시 한번.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래. 이게 너무 길어서 자막으로 처리는 안 되겠네. 아, 그렇죠.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러면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힘이 되는 복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표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힘이 되는 복지. 예. 그거는 자막 처리가 되겠네. 좀 해주세요. 예. 자, 그 추석 민심 어땠습니까? 추석 민심 일단 첫 번째는 물가 걱정이 현실화됐다. 추석 밥상에서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이게 지금 이 밥상이 얼마짜리인지 아니?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금치 한 단이 보통 2,500원 정도 하는데 한 단에 8,000원이에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지금 고물가인데 태풍이 또 그렇지. 직전에 겹쳐갖고 네. 태풍이 과수 농가하고 근거리 농가 있잖아요. 수도권 예를 들어서 도시 가까이에 상추, 배추, 부추를 공급하는 신선 채소 농업이 이번에 막대한 피해를. 시금치 한 단이 7,800원. 8,000원 가까이 해요. 가게마다 약간씩 다를 텐데. 예. 아니 그 시금치 못 먹지. 그 진짜 금치네. 시금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잡채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물 애도 제사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 옛날에 배추 비쌀 때는 양배추 김치에 먹었거든요. 그렇죠. 양배추로 김치에도 사각사각 굉장히 식감도 좋고 그러니까 시금치 괜찮습니다만. 대신에 양배추 넣으면 안 되나? 예, 그거 좀 다르지요. 그 대체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조상님들도 아마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차린 게 없다. 하지만 섭섭해 하실 수도 어쩔 수 없는 게 워낙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대통령이 현장에 있을 때 조금
그래도 뭔가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장 행보가 굉장히 이번에 눈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역대 대통령들 쭉 첫 추석, 집권 후 첫 추석을 보면 네 글자예요. 다 정국 구상. 다 청와대 안에 있었어요. 아하. 움직이지 않고 뭐 그 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뭐 노무현 다 그랬어요. 보니까 정국 구상.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뛰쳐나와서 첫날부터 어쨌든 봉사하고 네. 그렇게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도 현장 행보였거든요. 포항 찾아간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포항 예, 직접 태풍 태풍 직접 찾아가서 바로 특별 재난 구역 선포를 하고 근데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일단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장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래 저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해. 그리고 성실하게 해.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화제가 좀 됐거든요. 그거 쇼한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아이고 뭘 해도 욕을 하는 그 진영에서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만 네. 쇼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이번에. 쇼라는 건 북치고 장구치고 탁현민이 뭐 야생화 틀어놓고 뭐 할 때 이제 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를 그러니까 이런 현장 행보를 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욕 먹지. 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데. 뭐 기뻐한다기보다 이 사람 진짜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라고 느껴지는 어떤 행보들을 할 때 그게 쇼라고 한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최근 현장 행보가 이제 태풍 피해 지역 포항 경주 방문한 거. 예. 그다음에 추석 첫날 그 명동 밥집. 예. 약속을 지키는 행보. 그다음에 그 군부대 장병들 만난 거. 장병들 만나고. 예. 그런 거죠? 네네. 장병들 만나고 그 10일 날은 오전에 장병들 그러니까 그 수도경비사령부 아시죠? 왜 수방사 또 굉장히 중요한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군기도 세고 또 이 휴일이 없죠. 휴일 날은 더 빡세게 근무를 해야 되는 방공중대라 그러니까 24시간 비상근무하는 곳이죠. 이번에 대공 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 일단 깜짝 저기를 했죠. 그런 장병이 그냥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게 옆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그거 사전에 연출된 거예요. 아니요. 진짜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돌발이에요.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돌발 행보였고 어머니가 진짜 놀래갖고 대답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한 장병이 용기 있게 또는 사실은 이게 돌발이라고 하면 진짜 사고 친 건데. 사고 쳤죠. 그러니까 또 다른 장병들도 나도 해서 5명까지 했던 예, 거예요. 5명까지 연달아했고 보면 뒤에 장병들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요즘 20대 그 MZ 세대는 이렇게 그 연출하는 모습을 불가능합니다. 연출 자체가. 그렇지. 장병들이지만 MZ 세대지. MZ 세대잖아요. 네. 안 되고요. 어쨌든 그랬고 오후에는 예. 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우리가 해외에 지금 네 개 지역에 4개의 부대가 지금 파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대원들을 영상으로 불러내서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격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 행보에서 이제 뭐 군부대나 또는 뭐 위기관리센터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 현장 행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현장을 할 때 수행도 많이 하고 하지만 명동성당이나 혹은 군부대는 거의 혼자라고 할 수가 있고 단 위기관리센터에는 이제 뭐 그 안보실장이랑 다 참석을 해서 뭐 격려만이 아니라 사실은 점검이죠. 파병부대에 대한 어떤 점검 실제로 그 장교들에게 현재 어떤 상황도 물어보고 뭐 하는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안보실에서 배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옛날에 노무현이가 그 임기 3년 반 지났을 무렵에 지지율이 좀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심각했죠. 당시에. 그때 20%대로 떨어졌어요. 당이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맨날 열린우리당이. 그때 그 당시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 지지율을 다시 최소한 30% 또는 40%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남은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표한테
원포인트 개헌도 하자고 제안도 아, 네, 하잖아요. 네, 네, 예? 네. 얼마나 어려웠으면 좀 그랬겠어요. 뜬금없이 개헌 제안도 하고. 예, 그러다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예, 예. 하여튼 그때 그 지지율 상승을 위한 TF가 가동이 됐어요. 그게 6개월 동안 가동이 돼서 어쨌든 30% 중반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이 TF가 6개월 동안 뭘 했냐면 예. 노무현을 현장에 돌리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아, 예, 예. 뭐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도 네, 네. 회의 100번 하는 것보다는 네. 시장에 한 번 가는 게 더 어쨌든 효과가 있다. 예, 예. 아무리 중요한 의제라도 네. 회의 탁상에 앉아 갖고서 뭐 이러고 양보 있고 이러고 하는 걸로는 지지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현장 밖에는 돌파할 방법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제안하신 게 아니고? 저는 그렇죠. 노무현 정권하고 관계가 없는 관계가 사람이니까. 없으셨구나. 근데 그 TF가 제법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러셨구나. 그런데 지금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왜 쇼라는 비판 안 받느냐라고 한 게 사실 이 참 윤석열 대통령이 참 못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못하는 건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해요. 자, 이게 쇼가 아니라 원래 다 얘기한 거예요. 현장에 가겠다. 그게 윤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식 하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 바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그 전초격인 그 장관들 회의를 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난 이제 현장 나갈 거야.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경제에 대한 민생을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야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현장에서 해요. 마트에서도 하고 그 다음 그게 주에는 스토리텔링이 안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하고 지금 이 행보도 그 이야기의 이 연속성으로 계속 현장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쇼라고 할 게 없이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높은 그래도 50%대에서 현장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거니까 이거 지지율 떨어져서 현장 행보를 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좀 곰 같아.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내가 약속한 거 꼭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뭐 이런 행보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원래 그 윤석열 대통령 행보 중에 네.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총회가 열리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고 그 장례식이 19일로 국장이 결정이 되니까 아마 일정을 급하게 조정해서 영국 갔다가 뉴욕 갔다가 캐나다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너무 당연한 행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 별의별 또 이 조롱을 다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니 가서 또 실수할 거다 다 그리고 또 영국 가서 숟가락 얹는다 뭐 하면서 오늘 제가 실제 방송에서도 그거에 맞서서 제가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예. 아니 안 가면 안 간다고 시비를 걸 거예요. 영국령이 지금 서거를 했는데 저기도 안 간다? 저기도 아예 한영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구나. 보나마나 그랬을 거고. 그 단초가 저거잖아요. 낸시. 그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아니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무슨 그렇게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했다고 더군다나 하원 의장이 왔는데 보나마나 이랬을 겁니다. 휴가를 간 일정에서 갑작스럽게 낸시 펠로시를 만나기 위해서 휴가를 깨고 만났다면 아마 저 추미애부터 시작해갖고 난리가 났을걸요. 굴종 외교다. 사대주의. 사대주의다. 근데 그렇게 했을 추미애가 아이고 펠로시가 왔는데 만나지도 않는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지금 비난하는데 이게 비토크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헐뜯고 보자라는 건데 이 영국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 시대가 사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영국 여왕이 사실 왜 안 물려줬냐면 영연방이라는 사실상 지금 19세기부터 잔존해왔던 그런 영연방이라는 틀 속에서 그것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예. 엘리자베스가. 그러니까 워낙 상징성이 크니까.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14개국이 있지만, 아유, 그래도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우리가, 탈퇴할 수는 없다. 이런, 그런 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끈의 마지막 이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갔을 때 정말 모든 정상, G7부터 시작해서. 조 바이든이 오잖아요. 모든 정상, 기시다 총리도 갑니다. 모든 정상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면 간다, 안 가면 안 간다, 지금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대통령실을 우리가 심층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용진단, 용산을 진단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할애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이 1차 이제 마무리됐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아쉬운 건 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읽혀집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용진단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건 좀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속내, 대통령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대통령실이 앞으로 뭐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나 하는 그런 거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그런 그 재미는 없으시지만. 재미가 없는데 왜 시청자 숫자는 계속 늘어갈까요? 그건 박사님이 워낙에 중심이 되셔서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럼 대통령실 개편. 자, 1차 개편입니다. 1차 개편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청와대에서 옛날 청와대에서 저기 있죠, 왕수석, 그러니까 선임수석이 있죠. 네. 민정수석이었잖아요. 정무수석. 정무수석. 서열사 정무수석은 이제 정무수석이 선임입니다. 예, 선임이고 정무수석 다음에 이제 민정수석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국정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조금 후순이에요. 그렇죠. 정무랑 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보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왕수석의 순위를 바꿨습니다. 국정기획수석이 왕수석이다. 그래갖고 모든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옆에 있고, 그리고 비서실장 다음에 이런 어떤 발언권이 주어지고, 즉 지금 오늘 개편한 이름이 바뀌었죠. 정책기획수석이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국정기획수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국정기획수석 밑에 4개의 비서관을 배치를 하고 그 이름도 바꿔주고 그다음 딴 데서 홍보수석실에서 갖고 오고 국정홍보비서관도 그쪽으로 예, 홍보수석실에서 있는, 그래서 완전히 빵빵한 힘을 실는 그런 이 부서로 수석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관섭이라는 사람을 거기에 그 수석 비서관으로 했다.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의 서열, 대통령 빼놓고, 서열 1위가 김대기 실장, 서열 2위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관련돼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또 더군다나 행정고시고 경제기획원, 아까 옛날 경제기획원,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상공부 출신이 하지만 이관섭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지식경제부에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관료 출신, 오리지널 관료 출신입니다. 저는 이 점이 저는 김대기나 이관섭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라요. 네네. 모르는데 어쨌든 경제관료 출신들이라는 거는 제가 알죠.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그렇죠. 그 일말에 좀 불안함이 있어요. 예. 제가 아까 아쉽다고 한 부분이 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위에 있어야 된다. 김대기가 관료라면 비서실장을 그 다음에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탑1, 탑2와 탑3가 동시에 지금 같은 기재부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있었다라고 자꾸 저는 해석을 하려는 입장인데 아쉽긴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관섭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예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그야말로 먹고 사는 그 초점으로 해서 만들어 왔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전. 네. 원전과 관련해서 수출이라든지 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문재인이 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 버렸거든요. 5개 그 예를 들어서 벤더 기업 중에 3개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네. 간신히 뭐 1.5개 정도의 어떤 비율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로 복원되지 않으면 수출도 불가능하다. 네. 수출은 지금 러시아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1, 2위였어요. 전 세계 원전 수출에. 예. 근데 우리한테 완전히 기회가 빵빵하게 생긴 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유럽이 러시아 원전을 그렇게 기댔던 건 돈이 없는데 다 돈을 러시아는 대주면서까지 원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와 중국 러시아의 그 이 전쟁 이후로 러시아에 이걸 맡기면 우리가 안 된다. 종속된다. 네. 독일과 러시아의 지금 그 가스전 보시잖아요. 가스 끊어버리면 독일이 막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지금 원전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관섭이다. 그리고 이관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해외 그 에너지 수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 1차관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해외 이 에너지 그 관련돼서 정책을 입안했고 실행했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이 5년 동안 먹고 살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갈 그럴 사람이라고 지금 아마 국정기획 수석으로 앉혀놓은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좀 개운치 않은 맛이 계속 있어요. 아, 그럼요. 뒷맛이. 예. 그 대통령실은 네. 경제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안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사회복지나 교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열심히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체감도 높게 알려야 돼. 네.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관리해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이고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기나 이관섭이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출중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껏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 하면서 네. 훌륭한 관료가 훌륭한 정치인이 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관료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테크노크라시라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기술 관료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이 지시받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결정은 늘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관료 책상에는 안이 많게는 한 20개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른 서랍 열어갖고서 이거 갖다 내고 저거 갖다 내고 그래서 영혼이 없는 관료라는 얘기까지 듣잖아요. 그래서 뷰로라고 붙여.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곳이 윤석열 대통령실 아닙니까? 네네. 그럼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윤석열 정부가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정의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대통령한테 보좌하고 네. 대통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집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에서 네네. 저는 이번에 그 정치권 출신들이 대거 실무자들, 네. 정치권 출신의 실무자들이 대거 교체가 됐다든지, 네. 또는 관료 출신들이 이 대통령실의 서열 1, 2가 됐다든지 네. 하는 것들은 과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져왔잖아요. 네. 이런 것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는가 이들이. 네네. 이거는 그냥 아쉬운 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아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은 저는 뭐 한 300만 % 동조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오늘 이걸 해석해 드리는 어떤 입장이지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어떤 그 칼럼도 쓰고 또 방송에서 네. 계속 주장했던 게 도대체 정무적 감각이 없고 디자이너가 없다. 플랜 쫙 앞으로 펼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펼쳐집니다. 네. 하고 딱 그림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디자이너가 그렇죠. 없다. 디자이너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건 그 관료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예. 이 나침판과 지도를 갖고 독도법을 가르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잘못 보더라도 뭔가 한 손에 지도 한 손에 나침반 들고 있는 것과 네. 아예 이거 없이 산속에서 헤매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엉성하고 거칠더라도 또는 앞으로 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 보완이 되더라도 뭔가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아예 이런 것 없이 그냥 좌충우돌하는 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로드맵은 기가 막히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그럼 변할 거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그렇죠. 만들어야 돼. 예. 그건 사실 관료들은 못 만들어요. 관료들은 이건 만들 수 있죠. 반도체를 앞으로 어떻게 팔을 수 있을까,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은 입안할 수 있어도.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개편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국정 과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획부터 홍보까지 통합 조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이 개편이므로 앞으로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 대목은 전혀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알고는 있는 거예요. 예, 왜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 그렇지. 지금 보니까 딱 성사진 들어가고 국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맞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데 딱 보니까 이 건섭이 할 수 있느냐. 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니죠.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예. 나한테 지금 엮이신 것 같으네. 아니, 안 엮이려고 되게 독하게 맘먹고 지금 방어를 했는데 그래서 안 좀 되는. 답답한 게 말이에요. 예. 현역 의원들이 수석을 맡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제 급도 아니고 안 되죠. 그럼 때려치고 가야 그렇잖아요. 되니까. 예. 네. 대신에 전 의원들, 이진복이나 전희경이나 다 강승규나 다 전 의원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2년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 정말 억울하게 그 패배의 고비를 마시고 지금 백수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 네네네. 정말 이런 분야에 난당긴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죠? 우리가 좋은 선수들을 그때 많이 잃어버렸어. 그렇죠. 예. 그 사람들 왜 안 쓰는 거야? 그럼요. 제가 누구든 그런 선수급의 정치인 출신들이라면 예. 김대행이나 이관석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림을 그려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국정기획 수석은 사실상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건석이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일 지금 바꾸면서 전 부처를 원활하게 전파시키고 소통을 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은 관료한테는 없다. 네, 저도 알겠어요.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사의 아주 기본에 해당되는 것인데. 네.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40-50명이 잘렸어.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 네. 그거잖아요. 솔직히 네.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시민사회 수석실하고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실이 네. 엄청나게 3급 이상부터 다 지금 더 추석 직전에 그 사표를 던지고 나가야 그리고 돼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예. 글쎄요. 제일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돈도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검증이 제대로 안 되니까. 네. 왜 그 채용. 근데 네. 첫 번째 받은 달에 지금 쫓겨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받은 달에. 받고 잘렸어요? 추석 전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뜨악하니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오는데 뭐냐면 자 앞으로 3년 동안 유사 직종에서 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 충돌 때문에. 그럼 완전 백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그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어떻게 그 아침에 대통령과 수석들이 같이 아침을 먹는데 솔직히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날까지 다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사표를 내야 되는데 3급 이상이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3급 이상 뭐 대부분 물러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밥이 넘어갔을까요? 그 수석들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이른바 어공들이 많이 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에 있던 인물들, 보좌관이라든지 뭐 그런 인물들이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제가 서로 나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보좌관이 1급을 보내겠냐, 야, 2급을 보내지. 네네. 1급은 자기가 쓰려고 그러지. 그렇죠. 뭐 이렇긴 했지만. 네네. 그러나 청와대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3급 뭐 이런 4급을 할 정도면 네네. 그 정도 능력은 정치권에서는 검증된 거거든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뭐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훨씬 능력이 있죠. 각각의 이유는 있겠지만 네네. 어쨌든 대거 어공들이 잘리면서 네. 결과적으로 늘공들이 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라고 한다면 네. 아까 제가 그 김대기, 이관섭 이 관료들에 포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에서 보면 이게 저는 좀 경정을 울려야 될 때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철원 장관 기억하시잖아요. 네, 박철원. 예, 박철원 장관이 한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은퇴도 하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이 정치학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인수위 단계에서 네. 과연 대통령 당선인이 뭘 경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전병민이라든지 박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뭐 설문도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딱 한마디 하였더군요. 박철원 장관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건 주위에 갑자기 관료들로 뒤덮여서 자신의 그런 어떤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걸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론일침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관료들은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다. 주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되면 관료국가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권력은 선출직만이 권력이다. 임명직이 무슨 권력이냐. 근데 관료는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그건 다 임명직 아니에요. 네. 선출직이 아니잖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 임명직 관료들이 국민의 종복, 국민의 심부름꾼의 지위를 넘어서서 주인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마다 정권이 망했다. 네. 그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관료들이 솜씨들이 좋아가지고 네. 그 김대중을 구워 삶는데 한 달도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 국회의장 하는 김진표가. 네. 그러니까 김대중이 김진표를 쓰고 나서 노무현이가 이제 정권을 다시 잡았잖아요. 네. 노무현이한테 야 내가 써보니까 김진표 괜찮더라. 그 네. 김진표가 노무현 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합니다. 아, 네네. 위원장은 차마 못 주고 예. 임체적인 거를 시키고 수석부위원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수석부위원장을 김진표를 시켜요. 노무현이. 그러니까 이 김진표라는 지금 국회의장 하는 이 전형적인 눈구렁이 관료는 김대중 때부터 그렇게 김대중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노무현 때도 이렇게 하고 뭐 문재인 때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관료들한테 둘러싸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 점이 걱정이 돼서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좀 보여서 그래서 제가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네.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쓰면 정말 말 잘 듣는 우소지, 우마지 우마. 잘 쓰면 우마지만 이거
주인 얕보기 시작하면 지그들 마음대로 말 안 듣고 가거든.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사 중에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언권이 세지고 있다. 이 기사가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아니 비서실장이 그동안 왜 발언권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라는 건 자기가 발언을 하면 돼요. 발언권이라는 게 있나요? 네. 발언권을 안 주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다음 아닌가요? 근데 누가 저 발언권을 안 줬다는 얘기인지, 발언권이 세지고 있다. 왜 약한지. 약한 건 자기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약한 거지. 근데 이제서야 무슨 뭐 저 행정관 몇 명, 비서관 몇 명 내쫓고 나서 발언권이 세졌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왜 흥분을 했지? 정신 차려. 용진단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프로그램은 용진단입니다. 예. 추석 밥상에 이재명이 하고 좌파의 이재명이 하고 우파인지는 좀 의심되지만 이준석이가 추석 밥상에 많이 오르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야 밥맛 없어 임마. 뭐 그런 소리밖에 못해? 이준 야 그만둬. 너 맞을래? 되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밥상에 올라가다가 꺼졌대. 그렇죠. 네. 우리 속담에 네. 그 밥에 그 나물 맞나요? 그 나물에 그 밥인가요? 그 밥에 그 나물. 그 밥에 그 나물. 그 표현이 뭐냐면 한 몇 끼니를 먹던 거 계속 꺼내면 사실 네. 좀 버겁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월 설 명절날 밥상에 오른 거 그대로 밥상에 내놓는 거야. 그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차린 밥상이에요. 뭐 네. 김건희, 뭐 특검, 쌍특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도이치모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바로 지난 2월 달에 설 밥상에 막 이거 드세요 대선 하고. 전에. 네. 대선 전에. 드세요 하고 내놓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놓으니 국민들이 지겨워. 지난 설 밥상에도 너네 이거 얘기했잖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정정을 해주셨어. 죄송합니다. 그 밥이. 아니 제가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다음으로 갈게요. 정진석이 국회 부의장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사실 근데 안 떠들었으면. 근데 슬그머니 그냥 가져갔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순서가 안 돼 있어. 순서가. 내가 또 흥분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네. 자기가 먼저 사퇴한다. 나 이거 수습한 다음에 사퇴한다라고 시작하고 네. 했으면 욕 안 먹잖아요. 정석 부의장도 이게 자기가 그럼 독배라며? 그럼 독배를 먹기 전에 그냥 부의장 사퇴할게. 그리고 독배 맛있게.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쳤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정의화도 그랬다. 박주선도 그랬다. 국회 부의장 시절에 비대위원장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버티는 거.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대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봉을 쥐게 된다. 그건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그런 사례들을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올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죠. 네, 어쨌든 국회 부의장 사퇴를 하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마음 제대로 잡고 비대위원장금 전념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손에 떡을 다 쥐고 또 뭔가를 쥐려고 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를 버려야죠. 그래. 내일 비대위 인선 발표를 한다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켜봐야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19일 날 차기 원내대표 선출하게 돼 있죠. 네네.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게 어쨌든 선거니까. 네. 이 선거구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지금 박대출 선수 박대출 윤재홍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활발하게 나서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신문들이 그냥 조심스럽게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수준?
이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어렵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야말로 왜냐하면 당원들이라든지 이런 대세 뭐 당원들이 많잖아요. 당원들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는 어떤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요. 구도도 읽어낼 수 있고 그런데 100명의 의원들 의 마음을 지금 읽어야 되니까 쉽진 않죠. 구도가 잘 안 잡히죠. 근데 이게 일단 초선 재선들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초재선이 원내대표 하겠다고 나서면 그 정말 사람들이 웃을 거야.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3선, 4선, 5선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원내대표니까는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도전할 수도 없잖아요. 예, 예.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때 이런저런 뭐 좀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윤상현 의원은 원내대표 생각이 없더라고요. 당대표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음의 얘기고 윤상현 의원이 우리 포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가장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인데 네. 그래 놓고 제가 어떻게 원내대표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계산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예. 맞는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여의도 포차에 나와서 얘기를 해놓고 원내대표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죠.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언론에서는 뭐 거론을 좀 했지만 네. 저는 논외로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네. 김태호 의원은 본인이 원내대표에는 뜻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김태호 의원은 확실히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대의 당권 도전을 하겠다. 네. 이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논외가 되죠. 당대표 도전하려면 원내대표를 하면 안 되니까. 네. 지금은 네. 시간상. 아, 그렇죠. 네. 1년 임기를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을 빼면 이제 언론에 거론됐던 사람들 중에서는 윤재옥과 박대출이 남는 거예요. 네, 윤재욱, 박대출 아까 말씀드렸다. 그리고 조혜진이 있는데 조혜진은 지지난번 두 번 계속 원내대표 도전했다가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원내대표 도전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구의 윤재옥, 경남의 박대출 이렇게 되는 거죠. 구도가 그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은 충청의 정진석 이렇게 되는 건데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거요? 주호영이요. 어떤 의미에서요? 원내대표 나올 것 같아요. 원내대표 최근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네. 비대위원장 했다가 네. 좀 어쨌든 자기 문제는 아니지만 자연인으로서 주호영이 문제가 된 건 아니면 그래도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잖아요. 직무대행으로. 근데 원내대표 또 나온다고요? 네. 진짜요? 예. 에이. 아이 그 주호영이라는 정치인이 한번 구도를 보세요. 예. 이 지금 5선들 있잖아요. 예. 정진석이 부의장을 그만뒀으니까 5선 중에 누군가가 국회 부의장을 하게 돼 있죠. 해야 되죠. 예? 예. 조경태도 있고 몇 명 있죠? 예, 조경태, 서병수. 뭐 국회 부의장 안 해봤던 사람은 이 둘이죠. 예, 둘이죠. 그다음에 정우택, 김영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초선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내대표 나오긴 어려워요. 아, 그렇죠? 국회 부의장은 할 수 있겠죠. 아, 국회 부의장 쪽은 가능하죠. 예. 정우택 그 의원도 원내대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그렇죠. 그러니까 5선에서는 이 주호영 빼놓고는 원내대표의 생각이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예. 4선으로 가면 4선이 별로 없어요. 아, 사선은 없어요. 네, 권영세 장관하고. 장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문표가 있어요. 충청도에. 그것도 겹치고 또 비대위원장하고 겹치고. 그렇죠. 바로 옆 동네야. 네. 그다음에 타선이 또 어디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3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 3선엔 윤재옥과 박대출이 이미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사실상 냈기 때문에 다른 3선들이 달려들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러면 4선, 5선 다 털어서
주호영이 출마 가능한 사람이고 삼선에서 윤재욱과 박대출이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구에 윤재욱과 주호영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 이럴 경우에 대구 경북 의원들이 각자 알아서 찍읍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야 한 사람으로 모으자고 할까요? 아 TK에서는 한 사람으로 하죠. 다 누구로 모을까요? 아 또 주호영이? 에이. A라고 하지만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주호영이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그렇죠. 뭐 어떤 진영을 떠나서 다 또 그렇게 선수나 이런 것도 선후배 이런 것 되게 TK의 있으니까. 5선의 주호영과 PK의 3선의 박대출이 원내대표 선거를 한다고 이제 칩시다. 그러면 이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이 참. 아니 원내대표 선거니까. 전제 자체가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무엇인가를 해줬던 사람한테 가겠죠. 네. 주호영 뭔가를 해줬으니까. 그렇죠. 예, 뭐 상임위원회도 얘기 들어주고 민원을 다 받아서 그렇죠. 해준 사람이잖아요. 네, 주호영은 또 그런 걸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네, 정치를 주로 동료 의원들하고 그런 걸 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레알팔릭트스 현실 정치로 접근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 지금 이 구도에서 말씀드리면 전부 박대출을 응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유파의 전사 중에 한 사람이다. 예. 박대출이 돼야 된다. 하겠지만 예. 그러나 115명의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까라고 하는 이 현실 정치 구도 속에서 보면 저는 주호영이 출마를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네. 그러면 주호영 입장에서 보세요. 비대위원장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한 칼 맞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비대위원장을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다시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 법원에서 이의소 제기하고요. 예, 다시 하려고 그랬다고 예.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했을 경우에 법원이 그야말로 괘씸죄 걸어가지고 시비를 걸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정지는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두 번째 다시 비대위원장 했다가 걸리면은 이제 자기 문제가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계산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욕심이 없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원내대표 당신밖에 없다. 이게 보통은 자천타천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호영이 여전히 에이 할 것 같습니까? 에이. 아니 근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 박사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참 없다라고 안타까운 게 지금 원내대표가 1년 임기잖아요. 네. 지금 하면 내년 9월이고요. 9월 말이고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이내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다시 원내대표를 바꾸지 않고 그냥 갔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TK가 원내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PK가 그러니까 전략적 구도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총선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2024년 총선 국면에 원내대표를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계속 가져갈 확률이 좀 높아서 되게 그랬으니까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뭐 아니, 다시 의원 당연히 바꾸죠. 그때 예.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지금은 누가 되건 그때 가서는 이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를 전략적으로라도 내세워야 될 가능성이 당 대표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당 대표는 못 바꾸죠. 만약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조금 안심이지만 수도권이든 어쨌든 다른. 저는 철저하게 레알팔리티스 현실 정치적 관점에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고 제가 주말에 저는 뭐 취재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선배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하는데 또 뭐 현장 기자들도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줍니다. 그 제가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야 원내대표 누가 유력하냐? 그런 건 내가 물어보잖아. 내가 이제 우리 이종건 실장하고도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는 야 종근아 이게 진짜 누가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방송용 말고 말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주호영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잖아요. 원내대표 시절에 그 민원 네. 이 상당히 많이 또 작용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또 들어줬고. 물론 나온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론이 너무나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박대출은 이 자유파 전사로서 좌파와 싸우는 거는 이 사람 당할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 이 이른바 내부 정치에서는 참 이 사람이 샤이해. 그렇죠. 그런 점이 있어요. 조금 정치력 뭐 이런 거. 좀 두드려 보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질러버리면 아이 양보하지. 예. 혼자 주저앉아. 예, 그런 아직도 경향이 사실은 저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아직 하마평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예. 그래서 적극적이질 않아서. 저는 박대출이 참 좋아요. 예, 그야말로 이 같은 편이면 정말 편한 사람이고 적군이면은 진짜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과의 투쟁에서는 박대출만한 전사가 없죠. 근데 이 당 안에서 당내 정치를 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늘 양보하더라고. 네네네. 그 자기 막 고집하고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를 막 설파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건 하루 이틀은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게 주말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아마 의원들끼리 뭐 수십 통씩 서로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 조율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게 연휴 때는 이 취재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이 기자들이 지금 접근이 잘 안 돼서 아직 그 원내대표 선거, 집권당 원내대표 선거예요. 당연히 이 시점이면 선거 일주일 전이잖아요. 뭐 이런저런 그림들이 마구 그려져야 되는데도 언론에 막 흘려야 되고 막 없어요. 꿈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 내일부터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상황을 조금 보시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거명됐던 사람들 중에는 주호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말에 제 나름대로 좀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주호영이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 현실 정치 구도 속에서 분석해 들어가자면 매우 유력해진다. 그 점까지만 제가 전제하고, 그러나 그게 과연 국민의힘의 미래에 자유파의 전진에, 정치적 전진에 그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얘기 뭐 짧게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을까? 짜증 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럼 넘어가시죠. 그렇지.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넘어갑시다. 언급해 주면 좋아할, 욕을 먹어도 그걸 좋아할 그럴 타입이라.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재명이도 넘어갈까? 근데 이건 좀 해야죠. 하세요. 아마 좀 궁금하신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궁금하신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434억 원 언제 토해내느냐. 그 날짜 되게 궁금하잖아요. 토해된 날짜. 그 뭐 축배를 들으실 것. 근데 1심 6개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369예요, 369. 여러분들한테 369를 기억하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자 9월 7일 날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그게 내년 3월에 1심이 끝나야 돼요. 내년 3월 7일. 그러니까 6개월 1심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6개월까지 1심 6개월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2심은 선고된 1심 선고 3개월 후에요. 그러니까 6월 7일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날 6월 7일 전에 2심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또 다시 3개월 내에 대법이 확정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9월이에요. 그래서 내년 3월 7일, 6월 7일, 9월 7일이 434억과 관련된 선고가 나오는 날이다. 그 김명수 임기는 그 전에 끝나죠. 그 전에 끝납니다. 7월인가 그렇죠. 내년. 7월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나면 대법에서 뒤집어질 일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난번에 한번 뒤집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A 불가능하겠죠. 오늘 제가 A를 많이 하네요. 그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잘 안 만들어지죠. 불가능하죠.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사람들이 딴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그 딜을 한다. 사실 딜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 특검법. 김명수 임기가 언제인지 확인 좀 해줘. 특검법이니 뭐니 다 발의해놓고 네. 딱 만나서 야 내가 특검법 이제 나 저기 해주면 사법 리스크 풀어주면 특검법 취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올드한 뇌구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당 정치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정당 정치라는 것도. 국회의원 배지도 몇 개월 안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한다는 건 저기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진짜 다른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이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 공무원들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이 당대표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 행위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냐면 자기한테 반기 들었던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면 돼. 조광한 남양주 시장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의 그냥 죽여버리면 끝.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 사람이 좀 정당 정치에 대해서 최악이구나 하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을 만든 순간. 와, 이 사람은 진짜, 김대중도 그런 표현 안 했다. 김대중도 당 맨날 만들면서 동지들이 만든 당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감히 그렇게 못했지. 못하죠. 근데 이재명이 자기가 무슨 이 당에 진짜 손끝 하나 뭘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한 순간 이 사람은 되게 그 한 70년대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수회담 얘기를 계속 고집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되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딱 그 홍준표하고 황교안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시절에 영수회담 하자고 그랬을 때 딱 그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올드하십니다. 옛날 생각이시고요. 지금 제가 당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한 거 다 뭐 알 텐데 그럼에도 그걸 고집하는 건 자기가 외통수다라는 걸 지금 계속 자인하는 거다. 김명수 임기가 2023년 9월 25일까지네요. 2023년이에요? 네, 내년이죠. 9월 25일. 9월 7일 날인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또 뒤집겠습니까? 저도 뭐 뒤집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대법관이 이번에 한 명하고 내년에도 한 명 더 들어갈걸요, 아마? 그리고 저들 다 눈치 보죠. 그러면. 곧 그만둘 김명수 지시받을 대법관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뭐 그건 또 내년에 가서 얘기합시다. 예. 일단 1심에서 이재명이가 어떤 형을 받는지를 우선 봐야 되겠죠. 예. 1심 판결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1심 판결. 예.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팀의 입장을 보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하던데요.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증거가.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은 완전히 빼박이에요. 빼박이. 이 말꼬리 잡기 운운하면서 지금 협박이라는 건 저기지 않느냐, 느낌 아니냐, 주관적 표현이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정감사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핵심이 이거예요. 아니 백현동이 지금까지 용도 변경을 계속 안 했는데 갑자기 김모 씨라고 김인섭이라고 선대본부장 성남시 했던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고 용도 변경 갑자기 해준 거 아니냐라는 걸 따져 물으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딱 들으면서 아니요 공문을 받았어요 국토부에. 근데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국토부가 얘기했고 협박을 했다. 그렇게. 그럼 국토부 장관이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4차례나 협박을 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이 진영에서. 근데 24차례가 아니라 2번 공문을 보냈대요. 보니까 국토부가. 나머지는 23차례는
한국식품연구원 있죠. 그 빌딩의 주인 원래 그 부지의 주인이 식품연구원들이 연구원에서 이 정모 씨 시행자가 로비를 해갖고 시행자 입장에서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보낸 공문이었다는 거예요. 용도 변경도 아니고 내용이. 그리고 또 국토부가 낸 그 이 공문도 이걸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증언하냐면 아니 이게 공공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은 의무조항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11월 달에 물어봐요. 국토부에. 이게 꼭 해야만 되는 의무조항입니까? 그랬더니 12월 달에 국토부가 회신합니다. 아니요.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세요 하세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이 회신을 갖고 시장실한테 보고를 해요. 증언을 그렇게 합니다. 보고했다고 이렇게 아니라고. 그 공무원은 처벌 안 받으려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예, 근데 지금은 그만둔, 당신은 현직이었지만 지금은 그만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증언이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건, 이건 허위사실 분명하죠. 왜? 당선은 목적으로. 왜? 내가 김인섭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이 대법에서 그 파기환송했을 때는 토론 과정에서 상대가 강하게 물어보니까 소극적으로 대답한 거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예,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토론이라는 그런 공간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죠.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낸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건 뭐 압박이나 아니나 이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건 의무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그다음에 고 김문기 씨 모른다고 한 거. 그것도 뭐 워낙 빼박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빼박 증거들이 있죠. 이게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무리.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짧게. 일단 이 돌아가신 김문기 씨의 핸드폰을 봤더니 이재명을 시장이라고 입력한 게 아니라 변호사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시장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도지사라고 입력을 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 근데 변호사야. 변호사 시대부터 알았다는 거야.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 지금 제 전화에 원희룡이 입력돼 있는데 보니까 지금 장관이잖아요. 근데 원희룡 의원으로 입력돼 있어. 한 20년 전에 입력한 전화번호인데 이 사람이 그만두면은 전 의원이라고 고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한번 도지사 하면은 그러면 찾아가지고서 도지사로 다시 고쳐놓습니까? 아니잖아요. 20년 전에 입력해 있으면 대개 손 안 대고 20년간 그냥 의원인 거야. 그런 식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남시에서 공문이라든지 또는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무엇인가를 했던 그런 사진 자료들이 다수 확보가 됐다. 이런 것들로 해서 빼박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용진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하실래요? 오늘은 제가 계속 A로 이제 일관했는데 다음 주는 확실하게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꿋꿋하게 박사님이 아무리 이 방해를 하시더라도 용진단이라는 코너에 걸맞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종근의 A 가지고 쇼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좋은 밤, 편안한 밤, 여유 있는 밤 보내시고 내일 씩씩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범 본부장의 만만 영상, 만만 캠페인 동참 호소하는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저녁 시간 이종근 실장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